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듭니다. 하지만 그 늙음과 병듦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탐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될 줄은 평생 헌신했던 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돈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참혹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70대 후반의 김복순 할머니는 홀로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한 구석에서 낡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고 알토란 같은 상가 건물과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까지 장만해 두셨죠.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 어머니는 홀로 남은 큰 집에서 고독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세월은 어머니의 건강을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를 올려두고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냄비를 새카맣게 태우거나 방금 한 말을 수십 번씩 다시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깜빡거리는 것이려니 노인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건망증이려니 가볍게 넘겼습니다. 명절을 맞아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의 이름을 헷갈리며 허공을 멍하게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 부부와 둘째 딸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하며 미묘하게 흔들린 것을 어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웃의 권유로 찾아간 병원에서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알츠하이머 초기침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기억이 점차 지워지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잔혹한 병. 의사의 차가운 진단을 듣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내 새끼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쩌나, 집만 되면 어쩌나 하는 뼈저린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바늘은 어머니의 애끓는 걱정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을 슬퍼하기보다 어머니 명의로 된 수십억 원대 재산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판정은 자식들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추악한 악마를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야 한다는 인간적인 책임감은 애초에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기억을 완전히 잃고 법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 노른자 위 상가 건물과 수억 원의 예금을 어떻게 자신들의 앞으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만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탐욕 앞에서 수십 년의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은 그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만만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표를 단 짐승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을 저지르는지 그 끔찍한 서막이 바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치매 판정 이후 놀랍게도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치던 자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적적하니까 우리가 자주 올게. 큰아들은 값비싼 소고기를 사들고 와서 직접 고기를 구워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고
둘째 딸은 어머니의 굽은 등을 주물러주며 살가운 딸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치매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던 어머니에게 자식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식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래도 내 새끼들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이면에는 독사 같은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안 곳곳을 뒤져 인감도장과 등기 권리증, 통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동네 사람들이 치매 걸린 노인들 돈 뺏어간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이웃들이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면 자식들은 문 앞을 가로막고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며 차갑게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수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날이면 그들의 작전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둘째 딸은 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안방 장롱을 뒤져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찾아냈고 큰아들은 법무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재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들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막내딸의 전화조차 교묘하게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주무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전화 받기 힘드셔. 막내딸에게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모실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막내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픽담 어린 재산이 바로 그 자식들의 손에 의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식들이 사온 고기를 씹으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중증으로 넘어가기 직전 드디어 큰아들과 둘째 딸의 치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어머니의 1인실 병실 안. 창밖으로는 스산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의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큰아들은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어머니의 침대 간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지금 명의 안 바꿔놓으면 나중에 나라의 세금으로 절반은 뺏겨. 엄마 평생 고생해서 번 돈 나라에 다 바칠 거야? 큰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오빠랑 내 앞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름만 바꿔놓는 거야. 어차피 엄마가 계속 월세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엄마 세금 덜 내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져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자식들의 세금 폭탄이라는 거짓말에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흐려진 초점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애쓴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뭘 하나.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볼펜을 쥐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자기 손으로 꽉 감싸쥐고는 증여계약서에 비뚤비뚤한 서명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훔쳐두었던 인감도장이 꺼내졌습니다. 탁, 탁, 탁. 병실안을 울리는 3번의 둔탁한 도장소리. 그것은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위대한 어머니의 인생이 그 자식들에 의해 완벽하게 부정당하고 강탈당하는 사망 선고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확인한 순간 큰아들과 둘째 딸의 얼굴에 번진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원대 상가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두 남매의 명의로 감쪽같이 넘어갔습니다. 증여세조차 어머니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잔고를 싹싹 긁어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난 후 그들은 더 이상 병실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바빠서 먼저 갈게. 간병인 불렀으니까 푹 쉬어.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었던 큰아들은 서류 봉투를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는 자신이 방금 무슨 문서에 서명했는지, 자신의 전 재산이 어떻게 공중으로 증발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멀어져가는 자식들의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들은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어머니라는 존재를 쓰레기통에 내다버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큰아들과 둘째 딸의 태도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목적을 이룬 그들에게 치매 걸린 늙은 어머니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넓은 안방에서 쫓겨나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안 구석에 작은 골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들의 잔혹한 방치 행태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요양원 비용조차 아깝다며 어머니를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엄마, 내가 기저귀값 비싸니까 아껴 쓰라고 했지. 왜 이렇게 똥을 싸대서 사람을 귀찮게 해? 둘째 딸의 날 선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어머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에는 치우지 않은 오물 냄새가 진동했고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던 어머니의 존엄성은 바닥까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머니가 외부로 도움을 요청할까봐 집 전화선마저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해지해버렸습니다. 완벽한 감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시간 어머니의 피땀으로 얻어낸 상가 건물을 노래서료 큰아들은 최고급 외제차를 뽑고 매일 밤 룸살롱에서 돈다발을 뿌리며 유흥을 즐겼고 둘째 딸은 명품 가방을 사모으며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밥 먹이느라 손톱이 닳도록 일했던 어머니가 캄캄하고 얼음장 같은 방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썩은 밥을 삼키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은 어머니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돈으로 더러운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짐승도 자기 부모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 골방이었고 악마가 있다면 바로 그 두 남매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이 몇 달째 두절되자 호주에 살고 있던 막내딸 수진 씨는 가슴을 옥죄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매번 엄마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요양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수진 씨는 다니던 직장마저 휴직하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끌고 달려간 곳은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던 예전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큰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오빠의 길을 막아서는 태도에 수진 씨는 그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 굳게 닫힌 골방문을 열어젖힌 순간 수진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곳에는 과거에 강인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악취가 진동하는 방바닥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떠돌던 어머니의 시선이 수진 씨에게 닿았지만 치매로 기억을 잃은 어머니는 막내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바닥에는 곰팡이가 핀 밥그릇이 뒹굴고 있었고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러고 있어? 요양원에 모셨다며? 수진 씨의 피 끓는 절규에 오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똥오줌 못 가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만큼 밥 챙겨준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분노로 이성을 잃은 수진 씨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하나둘 찾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집과 상가 건물의 명의는 모두 오빠와 언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수진 씨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재산을 빼앗은 뒤에는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방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수진 씨는 즉시 119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영양실조와 동사로 생명을 잃으셨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곤히 잠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피눈물을 하내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되찾아올게. 저 인간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름은 이제 가장 잔혹한 원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증여 원인 무효 소송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두 남매는 뻔뻔하게도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법원, 무거운 정적을 깨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수진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는 오빠와 언니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평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재산 증여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자식들의 효도에 보답하고자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큰아들 역시 판사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낯선 요양원에 가시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제가 제 집에서 직접 모신 겁니다. 대소변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 막내딸은 외국에서 돈 한 푼 안 보내고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재산 탐나서 저러는 겁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양실조와 동사 직전의 상태로 발견된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가 원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식사를 거부하신 것일 뿐이라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머니의 치매 진단 시기를 교묘하게 조작하려 시도했고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했던 법무사마저 돈으로 매수해 할머니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위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수진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의 두 남매는 승리를 확신한 듯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큰아들은 수진 씨를 향해 조롱 섞인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네가 아무리 발악해봐야 법은 증거로 말하거든. 엄마 돈으로 산 우리 변호사들이 아주 일 잘하네. 분노로 몸을 떠는 수진 씨를 향해 그들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결코 돈으로 영원히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 재판장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진 씨 측 변호사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세운 것입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의 증언 능력을 의심했지만 수진 씨의 간절한 호소에 결국 증인 채택을 허락했습니다. 휠체어를 파고 법정에 들어선 어머니의 앙상한 모습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큰아들과 둘째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의 남매는 어차피 치매 노인네가 뭘 알겠어 라며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끊어질 듯 가녀린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 사람들이 나빠. 자꾸 내 도장 내놓으라고 때렸어. 추운데 밥도 안 주고 나를 가뒀어. 어머니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뼈저린 배신감만큼은 뇌리가 아닌 영혼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처럼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남매의 변호사가 판사님, 치매 환자의 헛소리입니다.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라며 소리쳤지만 어머니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국밥 팔아서 어떻게 키운 내 새끼들인데 내 새끼들은 어디 가고 저런 악마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 수진아, 우리 막내 수진아, 무서워. 나 좀 살려줘. 끊어진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힌 자들이 자식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과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혈육이 막내딸이라는 진심만큼은 선명하게 토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 끓는 오열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철면피 같던 판사의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이 눈물의 증언은 100장의 증거 서류보다 더 강력하게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진 씨 측 변호사는 남매가 어머니를 방치했던 골방의 처참한 사진들과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룸살롱과 명품관에서 결제한 수십 장의 카드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어머니의 절규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영수증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법정에 폭로되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매의 얼굴은 마침내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위증도 비싼 로펌의 변호사도 어머니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진실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악마들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종 선고의 날. 재판장은 평소에 건조한 판결문 낭독과는 달리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가 인지 능력을 상실한 점을 악용하여 전 재산을 파렴치하게 편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막대한 재산을 유흥과 사치에 탕진하면서도 정작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난방조차 되지 않는 방에 감금하고 최소한의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은 바. 이는 짐승만도 못한 패륜적 범죄로서 사회와 법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증여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즉시 원상복구하라는 원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큰아들에게는 징역 5년, 둘째 딸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두 남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시킨 거야. 나 좀 살려줘. 둘째 딸은 수갑을 찬 채로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비굴하게 살려달라며 발악했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을 짜내어 즐겼던 호화로운 인생의 결말은 차갑고 좁은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로챘던 상가 건물과 집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명의로 되돌아왔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고 아팠습니다.
수진 씨는 회복된 재산으로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 창가에서 수진 씨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재산은 되찾았고 악당들은 죗값을 치렀지만 어머니의 병든 기억과 상처받은 영혼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창밖에 날아가는 새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편에 숨겨진 평생의 한과 슬픔을 수진 씨는 온전히 가슴에 품어야 했습니다. 돈이라는 허상 앞에 피와 윤리마저 버린 현대사회의 비극. 30억이라는 돈은 부모를 버리게 만들 만큼 달콤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남은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끈은 무엇으로 이어져 있어야 할까요? 돈과 탐욕으로 얼룩진 핏줄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끔찍한 실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묵직한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